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미국 시장이 폭락을 했는데 폭락의 유형이 기존의 하락과는 좀 달라서 고민이 많이 되는 하루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나스닥 선물 매수분은 스탑로스가 나갔는데요. 가격에 의한 스탑로스이기도 했지만 시장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져서 포지션을 정리한 것도 있는데요. 멤버십 회원들께는 실시간 브리핑에서 어떠한 근거로 포지션을 손절매하는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고통스러운 스탑로스를 어떤 근거로 쳤는지, 그리고 멘탈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코스피 선물이 오전장 분위기는 아주 좋았습니다. 개장 초에 시장이 갭 상승을 어중간하게 하면서 장중에 상승할 수 있는 룸을 만들어 놨고, 시장은 초반 20분 동안 외국인들이 현선물 매수가 동반하여 들어오면서 아주 높은 확률로 강력한 양봉이 나올 것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선물은 5분 만에 350선을 넘겼고 9시 10분에는 351.05선을 터치한 등 초강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옵션 시장에서 개인은 초반 상승에 풋옵션 물타기를 하고 외국인들은 풋옵션을 순매도하는 등 상승을 아주 적극적으로 따라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오늘 시장에서 평소와 다른 두 가지 모습이 있었는데, 보통 외국인들이 이렇게 강력한 현선물 동반 매수를 개시하면 시장이 거래 상대방은 개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현물 사는데 개인은 주식 팔고 앉아있는, 사실은 개인이 위에다 대놓은 거를 외국인들이 사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파생시장에서는 개인이 선물 매도를 그리고 풋 매수를 하면서 외국인들이 거래 상대방이 돼줬는데, 현물 시장에서는 개인이 아닌 기관이 외국인이 거래 상대방이 되어주었죠. 이게 오늘 시장이 상승을 틀어막은 결정적인 이유라고 봅니다. 오늘 하루 종일 금융투자 중심으로 현물 매도가 쏟아져 나왔고,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량만큼 시장에서 매도 물량을 내놓아서 시장이 상승을 틀어막았죠. 선물 시장에서도 초반에 선물 매도 포지션을 내놓은 등 기관들은 시장이 상승을 틀어막으려고 했는데요. 그렇다고 변동성을 상승시키는 적극적인 하방 포지션이 아닌 상승 속도를 조절하는 차원에서의 매도였기 때문에 선물 시장이 장초반 상승을 모두 반납하고 오전 9시 40분에 이미 첫 30분 봉을 윗골이 달린 음봉으로 만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숏으로 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시장이 이후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가 슬슬 정리되면서 전일 종가 수준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몇 번의 하락 시도가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풋옵션 가격은 전일 대비 마이너스권에서 계속 머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초반 상승을 반납한 것은 속도 조절 차원에서의 자연스러운 눌림인 것이고, 위클리 옵션 시장에서도 기관이 양매도를 일관하는 등 변동성을 눌러 죽이고 있어서 하락으로 볼 이유가 없었는데다가, 외국인들은 어쨌든 현물 매수를 오전장에 시작했고 오후장 들어서는 더 강한 속도로 늘려서 전일 대비 플러스로 선물 마감시켰죠.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드디어 삼성전자를 무려 1100억을 매수했고, 또 SK하이닉스도 550억 넘게 매수한 등 기존이 반도체에 대한 끊임없는 매도 행진을 멈춘 데 더해 이제는 매수로 전환했기 때문에 오늘의 눌림은 자연스러운 눌림인 것이지, 이 외국인들이 뭐 주식 팔고 나가는, 그러니까 시장 수급을 악화시키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달러원 환율은 거의 이야기하지 않지만 1280원을 넘겼던 달러원도 어제는 연속해서 눌리면서 외국인이 한국물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로 좋은 상황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한국 옵션 변동성인 V코스피는 18포인트 초반까지 밀렸는데요. 화요일이 이 글로벌 시장 변동성이 이 매도로 끝까지 밀어붙였죠. 그래서 우리 시장 변동성 하락은 또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해외 시장의 변동성 지수 대비로는 V코스피 지수는 너무나 낮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음봉 도치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하락으로 전환됐다? 그럴 이유가 없었어요. 사실 어제는 개인적으로는 콜옵션 매수를 해서 넘기고 싶다, 뭐 그 정도까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뭐 콜옵션까지는 그렇고 아직은 월물초라서 제 품매도를 계속 들고 있었는데, 어쨌든 전일이 음봉도치, 현물 음봉도치라고 나왔다고 해서 뭐 시장을 숏으로 본다? 그럴 이유는 없었다고 봐야 돼요. 근데 또 장중 선물 베이시스 상황도 그래요. 선물이 뭐 신규 매수나 매도가 집행되는 것은 없다고 봐도 될 정도의 조용한 흐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종합하면 어제 우리 시장은 아주 자연스러운 그냥 상승 중에 이 자연스러운 양매도장, 뭐 그런 하루였다고 봐요.
사실 시장 대응 또한 어제는 딱히 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럽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 내내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 시장을 하락으로 볼 수준의 눌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속된 상승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냥 작은 음봉 조정이라 보였고, 사실 음봉보다는 이 아시아 세션에서 그렇게 누른 것을 본장 들어서는 결국 양봉으로 뽑아 올리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유럽 증시는 미국 증시 본장 시작하기 전에는 그냥 뭐 자연스러운 눌림이지 하락으로 볼 일은 아니었다고 봐요. 유럽 증시가 본격적인 하락을 시작한 것은 한국 시간 밤 9시 30분 미국이 주택 착공 지표가 발표된 이후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지표 때문에 뭐 유럽 증시가 꺾였다 이렇게 보진 않아요. 미국의 지수 선물은 유럽 증시가 가벼운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훨씬 더 밀리고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이라든지 기타 리스크 지표들은 별다른 위험 신호를 보내주지 않고 있었어요. 따라서 밤 9시 30분 이전의 시장 눌림은 그냥 뭐 자연스러운 눌림이었고, 밤 9시 30분 이후의 눌림은 뭐 새로운 뉴스가 반영됐다고 본 것 같은 봐야 되는데, 근데 뭐 블룸버그 뭐 유러피안 마켓 같은 거 보면 뭐 의미 있는 이슈가 없었습니다. 대신 시장에서는 이 9시 30분 이후로 엔화 강세의 속도가 좀 붙었어요. 그리고 장기 국채도 장중 눌림을 극복하고 상승세로 전환된 등 약간의 리스크 오프가 있었지만 시장을 폭락시킬 정도의 급격한 리스크 오프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통화시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전일 이 유로화 종가 고가의 강세를 보였죠. 그런데 달러 인덱스를 그렇게 빠르게 눌러놨으니까 약간의 장중 조정 같은 거, 유로화 눌림 이런 건 있을 수 있었죠. 또 어제 ECB 인사들이 뭐 어제도 7월에 APP 종료하고 뭐 이후 25bp 금리 인상 그렇게 곱하기 3번, 뭐 기존의 시장에서 다들 알고 있었던 수준의 내용만 얘기했어요. 그래서 미국 본장 시작 후에는 처음에는 유로화가 장중 매도세 이겨내고 아래꼬리 달고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야기하면 유로 엔이 이틀간의 반등 이후에 다시 매도세를 보이면서 강한 음봉을 준 거, 요 정도가 이제 리스크 오프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 또한 미국 세션 시작한 이후에 매도가 나왔다고 봐요. 그래서 어제 딱히 유럽 증시를 누른 재료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물론 이 블룸버그 같은 뭐 뉴스로 보면 이 파월의 발언에 대해서 뭐 아시아나 유럽 투자자들이 경계를 하면서 매도를 했다고 하지만 그건 그냥 갖다 붙인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래도 굳이 뭔가 이상한 걸 찾자면 독일, 이탈리아, 채권 스프레드 이거 연속해서 벌어졌습니다. 이 상품 시장에서도 증시 하락 수준을 고려하면 딱히 의미 있는 흐름이 없었습니다. 어제 뭐 골드가 올랐느니, 뭐 기름이 하락했느니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미국 본장 시작하기 전에 기름은 오히려 2%나 뭐 올라왔어요. 그리고 또 윗꼬리 달고 보합권 내려왔죠. 그래서 그냥 뭐 미국은 지금 기름이 선물 만기 하루 앞둔 상황이라, 텍사스 기름. 그래서 뭐 롤오버가 진행되는 뭐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리고 원유 재고 발표 있을 때까지는 굳이 기름 매도 강하게 안 나왔습니다. 원유 재고는 아시아 세션 시작 전에 API 원유 재고가 크게 감소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EIA 원유 재고도 감소가 나온다? 그러면 기름값이 최소한 오늘은 빠지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좀 자연스러운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11시 반에 에너지청이 원유 재고 발표가 나왔어요. 근데 의외로 339만 배럴 감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쿠싱 지역의 원유 재고도 240만 배럴 감소가 나왔어요. 요즘 이슈가 큰 가솔린 재고도 뭐 477만 배럴 감소가 났죠. 이 모두들 컨센서스보다 크게 감소한 거예요. 그러면 원유는 폭등을 해도 모자라죠. 근데 한 10분 정도만 좀 반응을 하고 이후에 상승폭을 모두 반납한 것은 물론이고, 주식시장의 리스크 오프 흐름을 따라서 기름은 스트레이트 하락을 해서 마이너스 4%대 급락이 나왔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휘발유 가격이 꺾인 게 이거 월마트나 그 타겟 같은 유통업체들이 이렇게 박살나고 있는데 과연 기름값, 얘네들이 이렇게 높은 기름값을 일반 미국인들이 버텨낼 수 있을까? 그러면 결국에는 휘발유 수요도 둔화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 논리는 많아요. 그런데 그래도 조금 이상한 흐름이었어요. 자, 유럽 시장 정리하면 미국 지수 선물이 하락하는 것에 비하면 유럽은 나름 강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본장 시작 이후 미국 증시가 추가 하락하자 유럽 증시도 하락을 하고, 그리고 상품 시장도 리스크 오프가 나왔는데 그래도 투매가 나왔다거나 하는 흐름은 아닌 그냥 자연스러운 조정이었다고 봐요.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증시 전일 흐름은 뭐 멤버십 게시판에 실시간으로 이야기했듯이 단순히 힘이 없어서 하락했다고 보기에는 많이 부족한 몇 가지 특별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굳이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화요일에 있었던 월마트의 주가 하락에 대해서 이거는 리세션이 가격에 반영된 거 아니냐라고 제가 시황에서 얘기했었죠. 어제 월마트 마이너스 11% 하락이 이어서 오늘은 타겟도 갭 다운이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종가까지 손절매가 이어지면서 무려 25% 하락이 나왔죠. 이 유통업종이 연속해서 쳐맞으니까 투자 심리가 망가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개장 이후 뭐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것 빅테크 할 것 없이 뭐 반등 한 번 없이 쳐맞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그런 하락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은 아주 조심스럽게 증가했을 뿐 전체 지수 하락폭에 비하면 변동성은 폭발했다고 할 수 없어요. 그 이유를 보면 오늘 이 변동성 선물 5월물 만기죠. 그래서 이게 본장 개장 전에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이런 날은 뭐 시가 갭도 크지 않고 또 갭이 크게 나온다 하더라도 원래 빠르게 갭을 메우면서 이른바 이걸 말아 올려 뭐 그런 패턴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시가 갭도 컸어요. 그런데도 갭을 메우려는 시도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죠. 그리고 장 초반부터 현물 매도가 꾸준히 나오면서 변동성은 점진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시장이 급락을 해서 S&P는 마이너스 4%대, 나스닥은 마이너스 5%대 하락을 해서 변동성이 폭발했을 것 같지만 이 나스닥 변동성이나 S&P 변동성이나 최근 들어 기록한 고점권을 넘기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기 차트에서도 보신 것처럼 변동성이 10%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상승폭이 10%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뭐 변동성이 폭발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또 미국 증시가 하락할 때의 패턴이나 속도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시장이 이 정도 하락을 했으면 투매가 나올 법도 해요. 그런데 어제도 투매로 볼 수 있는 매도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장중 반등 또한 이걸 반등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의미 없는 속도 조절성 반등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급격한 반등이 나오지 않는 점진적인 하락이 나오면 장마감 1시간이나 2시간 정도를 남겨놓고서는 매도 압력이 일시적으로 사라지면서 종가 관리 차원에서의 반등이 나올 법도 한데 어제는 아예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끝까지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인덱스 간 매도가 나온데도 변동성은 지수 하락폭에 비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상승하고 또 투매도 관찰되지 않아서 기존 나스닥 선물 매수 포지션을 사실 잘라낼 근거는 없었습니다. 또 물타기를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바닥을 만든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초반에는 전혀 보이질 않았죠. 그래서 추가 매수를 못한 채 계속 시간을 보내다가 유럽 세션 마감하고 나서 반등 타이밍인 것 같아서 제가 추가 매수를 했어요. 근데 아주 찔끔 반등하다 바로 밀어버렸죠. 그래서 결국에 새벽 1시 20분에 나스닥 선물 매수 추가분 그리고 기존 매수분 모두 12,090포인트에 손절해버렸습니다. 보통 이렇게 나스닥 선물 매수를 청산하게 되면 숏으로 뒤집을지를 검토해 보기도 하는데 어제는 숏으로 뒤집지도 못했어요. 왜냐면 나스닥 선물 매수를 손절한 가장 큰 이유가 시간과 가격에 의한 손절이었지 이게 하락으로 전환됐다고 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시점 이후로 나스닥 선물이 12,000포인트 깨고 뭐 11,900포인트 깨고 뭐 그랬는데 그 과정은 제 기준에서는 편하게 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 추세 추종을 하는 게 이래서 어려워요. 각고이 고민 후 포지션을 잡아서 이익이 제법 크게 났다가 그것을 뒤집는 추세 반전이 나온다면 이 추세 반전이 근거가 보일 때는 당연히 뭐 빠르게 이익 실현하거나 또는 숏으로 뒤집거나 할 수 있는데 나머지 변수들이 이 추세 반전이 판단을 할 수 없는 흐름에 단순히 주가 지수만 밀린다? 그러면 오전장과 오후장 나눠서 일단 오전장에는 손절하는 게 맞어요. 그러나 오후장에 다시 잡으면 되죠. 그리고 또 뭐 신규로 물타기한 부분도 일정 시간 내에 의미 있는 반등 전환이 나오지 않으면 뭐 그것도 손절을 해도 돼요. 그런데 어제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자, 물론 손절은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을 결심했으면 사정없이 잊어버리는 게 필요하죠. 이렇게 나스닥 선물 손절하고 나서 나머지 리스크 온 포지션이었던 이 구리 매수 그리고 오지달 매수 이어서 새벽 2시에 근접해서는 그 없는 거래량의 코스피 풋옵션을 매도 친 거 야간 선물 시장에서 모두 정리했습니다. 제가 풋옵션 매도를 아무리 많이 가져가도 이 150개 이상 가져가진 않아요. 그리고 월물 초에 뭐 바로 150개 때리지도 않고요. 점진적으로 매도를 쌓는 이유가 이런 건데 저는 여차하면 포지션을 최대한 빠르게 유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제가 백스프레드 갖고 있거나 또 뭐 레이셔 스프레드 갖고 있다? 그럼 제가 그 포지션을 뭐 백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한 2, 300개, 400개, 500개도 갖고 갈 수 있겠죠? 또 레이셔 스프레드는 마찬가지요.
매수가 뭐 100개, 아니면 150개다. 그러면 뭐 매도는 한 뭐 300개에서 350개는 잡을 거 아니에요. 뭐 1대2 레이쇼 뭐 이렇게 잡을 거니까 뭐 한 칸 당연히 아니고 한 3칸 정도라도. 자, 그런데 제가 만약 그걸 청산하잖아요? 그러면 이 매수분은 매도로 청산할 것이고 매도분은 매수로 청산할 거잖아요. 그러면 레이쇼 스프레드 청산하면 이 거래량이라든지 행사가별 거래량 그리고 호가 스프레드에 이 나는 매수를 한 거는 가격이 올라가고 또 매도를 한 건 가격이 내려가서 아 내가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는지가 다 드러나요. 저는 어제 청산 수량이 이 행사가 모두 합쳐서 70계약밖에 안 됩니다. 물론 가격 자체는 뭐 낮은 가격은 아니지만 어쨌든 외가격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청산할 때 이 호가 스프레드를 조금씩 올리는 등 이 청산 비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500개나 뭐 1000개 갖고 있었다고 봐요. 그러면 어제 같은 날엔 아예 손절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다음날 갭으로 모두 다 처맞게 됩니다. 시황을 이야기하다가 뭐 매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여하튼 어제 미국 증시는 변동성은 거의 살리지 않은 상황에서 인덱스 매도가 하루 종일 나왔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전일 야간 선물 시장이 근래 들어서 가장 큰 급락이 나왔는데 사실 우리 시장의 변동성 수준이나 뭐 최근 들어 있었던 시장 흐름을 고려하면 갭 다운 시에 빠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어제 손절매를 했던 구간이 야간 선물 마이너스 4.5포인트에서 5포인트의 구간이었어요. 근데 결정적인 이유는 지난주 5월 13일 금요일에 그때 제가 영상에서 뭐 슈퍼개미 풋옵션 매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 했었죠. 이 슈퍼개미의 풋옵션 매수 행사값 350의 평균 단가가 7.85포인트예요. 그리고 347은 7.40포인트 정도로 추정됩니다. 근데 이들이 손익분기점은 원래 만기 기준으로 따지면 342를 깨어야 뭐 돈이 돼요. 근데 지금 잔존기간이 20일이나 남아있죠. 그래서 지금은 345만 깨더라도 변동성 상승으로 수익권에 들어설 수 있어요. 그리고 해외 시장처럼 이제 며칠간의 양봉을 다 뒤집는 음봉이 나온다. 그러면 342선까지는 얼마든지 갈 수 있죠. 그리고 투자 심리가 지금 악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언더슈팅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시장과는 달리 우리 시장은 그동안에 좀처럼 변동성이 상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물에 과연 시세를 줄까요?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저는 이 정도 상황이면 당연히 손절매하고 포지션 치웁니다. 야간 선물에서 새벽 1시 30분 넘어갈 때 시장이 전혀 반등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먼저 그 나스닥 선물 매수분 다 잘라버리고 그리고 나서 꾸역꾸역 풀매도를 다 청산을 했어요. 왜냐면 이 길 갭다운이 어느 정도가 나오든지 간에 이 정도 규모면 외국인들이 그날 거래 상대방이 되줘서 풋옵션 매도를 받아준 것이 빠르게 평가 손실에 들어갈 수 있죠. 만약에 이번에 이 슈퍼개미가 작심하고 포지션 밀어붙인다. 그러면 시장은 340마저도 깰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눈물을 머금고 손절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손절을 한 이상 오늘 아시아 세션은 최대한 매매를 참고 관망할 계획입니다. 최근 3개월간의 흐름을 고려하면 오늘은 초반에 개인이 풋옵션 매수분 행사가 350 그리고 347에 청산이 나온지를 봐야 되는데 이들이 청산을 외국인들이 얼마의 가격에 받아줄지 그리고 선물 해지 매도분 이것도 같이 청산할지 이런 것들을 잘 보고 나중에 대응을 해도 돼요. 아울러 해외 시장은 이번 주 미국이나 유럽이나 옵션 만기가 있죠. 전일이 지수 하락이 특이한 패턴을 나타난지라 구리 매수나 오지달러 매수 같은 리스크 온 포지션들을 모두 다 치웠는데 당분간은 이 채권 스프레드만 들고 관망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에 대한 이 컨빅션을 제가 강하게 이야기했죠. 며칠간. 그래서 그런 영상에 대해서 몇몇 분들이 불편함을 댓글로 달아주셨어요. 근데 멤버십 감마 등급 회원 대상으로는 제가 실시간 브리핑을 했어요. 그래서 손절매를 할 때 그 근거 그리고 바로바로 얘기를 합니다. 전일 나스닥 손절매도 이 12,090포인트에서 모조리 정리하고 바로 코멘트 했습니다. 근데 영상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음날 공개되죠.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멤버십 가입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뭐 가입하지 않고 그냥 뭐 전일 지나간 영상 보고 뭐 델타원 뭐 큰일 났네. 아니면 뭐 델타원 때문에 뭐 나 망했다. 이거나 또 뭐 델타원 진짜 매매 못한다. 물론 그런 악플들은 뭐 악플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악플도 자꾸 듣다 보면 불편합니다. 그리고 트레이딩은 각자의 판단에 의해서 해야 돼요. 뭐 시장에서 오랫동안 생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악플 달지 마시고 진짜 시장 내용이 궁금하다. 그러면 멤버십 가입을 해보세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것도 하기 싫다 그러면 매매는 각자 열심히 잘 하셔야 돼요. 자, 모두들 힘을 내십시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